안녕하세요. 영치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쉽고 정확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공적 장부가 뭡니까? 부동산 등기부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등본을 발급을 신청해서 이제 권리관계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권리 하자가 있지 않는가, 또 내가 거기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내 권리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대한 섣부른 지식을 갖고 덤벼들었다가는 내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내가 사기를 당해서 내 재산 모두를 날릴 수 있는 것이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섣부른 지식을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무튼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샘플을 보고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길지만은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내 재산을 지키는 첫 번째 공적 장부가 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더라도 좀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특히 이제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도 권리 분석에 있어서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 장부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자, 대장에는 물론 토지와 관련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고, 건물 내지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장부와 부동산 등기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간단하게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대장에는 토지대장, 그 다음에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이 임야대장은 토지대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시, 군, 구청에서 관할이지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는 권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 내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는 부동산 표시사항을 등록 공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자, 여기 이제 부동산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등록 공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인 이 대장은 시, 군, 구청에서 관할 내지 관리하는 것이고, 이 부동산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즉 권리와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는 등록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동산 표시사항과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을 등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물대장에는 그 표시사항으로서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여기서 면적은 각 층의 면적이겠죠. 이런 것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소유자, 근데 김철수, 또 소유자 김철수 이런 것을 등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이제 토지를 매립했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지었으면은 이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것을 이제 등록해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이 토지대장을 이제 만들어달라고 신청하는 거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신청하게 되면 이제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청에서 이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등록하고 또 소유자도 부수적으로 등록하겠죠. 물론 건축물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여기에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록해주고 소유자도 등록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마련됐을 때 부동산 등기부는 아직 존재하지 않겠죠. 그 토지 내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이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이래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하는데, 자, 이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이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을 등기 신청 첨부서류로 이렇게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이제 일단은 무조건 그 등기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접수해요. 그 등기 신청이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 무조건 접수하고, 그때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거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사해서 그 등기 신청이 적법하면 등기를 해주고, 즉 보존 등기를 해주고, 그리고 부적법하면 일단은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수정하라고. 그러면 수정해서 또 제출하면 이제 그때 심사해서 적법하면 이제 등기를 해주겠죠. 따라서 이렇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마련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그러고, 이때 보존 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표제부에 일단은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표제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등기를 해주고 소유자는 갑구에 이렇게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을구에는 이제 기록할 사항이 없으면 기록할 사항 없음 이렇게 등기를 해줘요. 이 건축물 대장도 마찬가지겠죠. 건축물 대장 정부에서 이 소유자 김철수 씨가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를 마련해서 건축물 대장에 있는 이렇게 건물 표시상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그대로 표제부에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갑구에는 이제 소유자를 이렇게 김철수 씨를 이렇게 기재해 주겠죠. 또 을구에는 이제 기록할 사항이 없으면 기록할 사항 없음 이렇게 또 뭐 근저당 설정 같은 거 하게 되면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주겠죠. 을구에. 그래서 여기에 보시듯이 토지 등기부든지 건물 등기부든지 기본적으로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제 보존 등기를 한 후에 이 토지 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예컨대 토지 대장상에 면적이 260제곱미터에서 140제곱미터로 이제 바뀌었다고 잡아요. 자, 이런 경우는 토지가 분할된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토지 대장의 면적을 140제곱미터로 이렇게 바꾸고서 이 토지 등기부도 바꿔달라고, 즉 변경 등기를 해달라고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청에서 법원 등기소로 이게 등기 촉탁을 해줍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그 촉탁서를 보고서 면적을 260제곱미터에서 140제곱미터 이렇게 변경되게 해줍니다. 자, 이제 반대로 이제 부동산 등기부에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이 대장소관청인 지적소관청에 또 이렇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서 일치시키도록 합니다. 즉, 여기에 이제 갑구에 김철수 씨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김철수 씨가 최영희 씨한테 뭐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증여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이 최영희 씨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토지대장의 그 소유자는 김철수 씨로 되어 있고, 등기부에는 최영희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 불일치하죠. 자, 이때는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를 지적소관청이 해주게 되면, 이때는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김철수 씨에서 최영희 씨로 소유자를 변경 등록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이 대장소관청인 시군구청에서 이쪽으로 이 등기 촉탁을 해서 일치시키고, 또 등기소에서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서 이렇게 일치시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양자가 불일치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경우 있겠죠. 이쪽에서 변경 등록했는데 통지를 안 해줬다든가, 통지를 받았는데 변경 등기는 안 해줬든가, 또 이쪽에서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줬는데 소유자 변경 등록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양자 불일치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면 이 부동산 표시사항 내지 토지 표시사항은 토지대장 내지는 대장이 기준이고, 그죠? 그리고 권리에 가는 것은 등기부가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면적이 260에서 140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는 그대로 260으로 있으면 어떤 게 맞을까요? 면적이 140제곱미터가 맞겠죠. 자, 여기서 이제 소유자가 최영희 씨로 바뀌었는데 등기 완료 통지를 안 해줬거나 통지를 해줬는데 지적소관청에서 이것을 변경 등록 안 했어요. 자, 이런 경우 소유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최영희 씨죠. 권리관계는 등기부,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상은 대장, 이렇게 기준을 잡으니까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 토지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표시상, 건물 표시상은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종류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 주택이었는데 근린생활 시설인 상가로 바뀌었어요. 용도가, 종류가. 그러면 변경 등록을 근린생활 시설 상가로 바꾸고 변경 등록하고서 이쪽으로 등기 촉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관이 이제 표적에 주택을 근린생활 시설로 이렇게 용도를 바꿔줄 겁니다. 변경도를 해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소유자가 바뀌면은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렇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면 김철수 씨에서 최영희 씨로 이렇게 변경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예컨대 여기에 등기부에는 그대로 주택으로 돼 있고 건축물 대장에는 근린생활 시설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전세 계약을 하면서 이 전세 세입자가 이 등기부 표제부에 보니까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으로서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을 제출했더니, 자, 은행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용도를 근린생활 시설을 보겠죠. 그래서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당연히 안 나요. 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계약해봐야 말짱 꽝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김철수 씨에서 최영희 씨로 이제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아직 김철수 씨도 그대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이 임차인이 김철수 씨랑 계약을 해야 될까요? 최영희 씨랑 계약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소유자인 최영희 씨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즉 최영희 씨를 임대인으로 해서 이 전세 계약 내지 월세 계약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동산 등기부를요, 이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즉, 이 옛날에는 이제 등기부가 종이 등기부로 돼 있었죠. 종이로 등기부를 작성했었는데, 이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이제 전산 정보 처리 저주기에 의해서 전국의 모든 종이 등기부를 전산화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산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등기 기록. 그리고 이러한 그 부동산 등기부라는 용어도 현재도 계속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기록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기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등기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이때는 이제 건물 등기부가 있겠죠. 그리고 건물이 없으면 당연히 토지 등기부만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이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다. 즉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한 집합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자, 집합 건물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구분상가 이런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집합 건물에 속하는 건데 이 아파트는 뭐 나홀로 아파트도 있겠지만 뭐 101동, 102동, 103동, 뭐 201동, 202동, 203동 이런 식으로 여러 동이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죠. 뭐 단지를 이루든 한 개 동으로 된 나홀로 아파트든 이 그 한 개 동 내에 이제 전유 부분으로서 구분 건물이 있죠. 즉 각 호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 호실이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요. 한 개 동 전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 건물은 일단은 그 등기부를 만들 때 한 개 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를 만드는데 그러면 101동에 대한 등기부가 있고 즉 등기 기록이 있고 또 102동에 대한 등기부가 있겠죠. 그리고 103동에 대한 등기부가 있고 그러면 이제 101동 안에 각 호실이 있잖아요. 구분 건물로서 각 호실. 그럼 각 호실별로 또 따로 분리해서 그 일동 건물 안에 등기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각 호실별로 등기부 등본을 신청해서 발급을 받는 겁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건물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뭐 원룸 건물이라든가 상가주택, 공장, 창고, 상가 이런 것이 있죠. 자, 여기서 구분 상가와 상가는 이제 구별해야 됩니다. 구분 상가는 집합 건물에 들어가고 일반 상가는 일반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뭐 원룸 건물 이런 것은 그 건물 한 개 동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뗄 때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등기부 하나, 토지 등기부 하나 이렇게 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독주택 안에 편의적으로 뭐 2층 201호, 뭐 2층 202호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201호 따로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때는 단독주택 전체 한 개 동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과 토지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따로 발급받아야 되는데 자, 집합 건물 등기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합 건물 등기부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집합 건물 등기부에 있어서는 집합 건물 등기부를 발급받으면 토지 등기부는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집합 건물 등기부를 떼 보니까 즉 예컨대 201호라는 구분 건물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니까 이때에 그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있어요. 그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아무튼 이때는 토지 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도 발급받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집합 건물 등기부만 발급이 인정이 되고요. 예외적으로 집합 건물 등기부를 발급받아 봤더니 거기에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때는 토지 등기부도 발급이 인정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등기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 등기부든지 건물 등기부든지 기본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세 부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제부에는 이제 토지 등기부 같은 경우는 토지 표시상으로서 이미 말씀드렸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등기부 같은 경우는 건물의 표시상으로서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이런 것이 등기돼서 공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구에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집합건물 등기부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즉, 일반 토지 건물 등기부와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이 표제부가 구체적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집합건물 등기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건물 동별로 이렇게 등기부가 마련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01동, 그 다음에 102동 따로따로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건물 등기부가 마련되는데, 자, 이때 이제 1동 안에 또 각 구분 건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표제부 1동 건물 표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동 건물이 딛고 서 있는 그 건물을 표시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물 표시상으로서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일단은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면적은 각 층의 면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건물 명칭, 뭐 집합 건물로서 아파트면 아파트가 명칭이죠. 그래서 한양 아파트, 뭐 행복 아파트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번호. 자, 이 건물 번호가 이제 101동이죠. 101동. 또 102동 건물은 건물 번호가 102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동 건물이 속하는 이제 토지가 있겠죠. 토지.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지권은 뭐냐면 그 1동 건물 안에는 각 호실이 있죠. 그래서 그걸 구분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각 호실에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각각 어쨌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동 건물이 딛고 서 있는 그 토지는 그 각 구분 소유자들이 소유하는 것이죠. 소유하는데 여러 사람이 소유하기 때문에 공동 소유하는 것이에요. 공동 소유. 그래서 그 공동 소유하게 되면 자기 토지에 대한 몫이 있겠죠. 이것을 지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대지권. 그래서 대지권 지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을 또 등기부에는 대지권 비율로 나타냅니다. 몇만 분의 몇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미 설명드렸죠. 토지 표시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것이 이제 등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전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전유 부분은 이제 각 호실의 구분 건물이 전유 부분이잖아요. 내가 그 각 호실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나만 독단적으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전유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뭐 복도라든가 뭐 주차장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전유 부분이 아니고 공용 부분이죠. 그래서 나 혼자만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전유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건물 번호가 일단 나오겠죠. 즉 101동 1301호, 그렇죠? 또 1302호, 뭐 201호. 그래서 그것이 건물 번호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었는가, 뭐 벽돌조로 지었는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전유 부분에 대한 전용 면적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그게 전용 면적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전용 면적 개념이. 그리고 이제 그 대지권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이제 소유권입니다. 즉, 전유 부분 구분 건물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즉, 토지의 주인이죠. 그래서 그 토지의 주인인데 이때 그 대지권을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들이, 즉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땅 주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즉 남의 땅을 빌려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남의 땅을 빌려야 되겠죠. 그렇죠? 빌리는 것이 전세권 설정한다든가 임차권 설정한다든가 뭐 지상권 설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는 거의 99%가 소유권 대지권인데, 자, 예외적으로 가끔씩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구분 건물의 소유자들이 땅 주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아파트라든가 그런 집합 건물을, 구분 건물, 각 호실을 사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뭔가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싸게 판다고 하면 싸게 저렴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땅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 종류가 등기되고요. 그리고 또 대지권의 이제 비율, 이거 지분이라고 그랬죠. 자, 따라서 자, 집합 건물 등기부는요, 일반 건물 등기부와는 약간 모양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구성이 다릅니다. 즉
토지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지에 관한 사항. 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뭘 등기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을 등기했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토지 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을 건물 등기부인 집합건물 등기부에 등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 등기부를 발급받을 때 토지 등기부는 발급받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집합건물 등기부를 떼보니까 토지 등기부에 별도의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돼 있으면 토지 등기부 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가 되어 있다는 뜻의 등기가 없으면 토지 등기부는 발급받을 수 없어요. 자, 우리 부동산 등기부는 대장과 달리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요. 자,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은 권리관계가 아니고 뭡니까? 부동산 표시사항을 등록해서 공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등기부는 그 표제부에 등기되는 그 토지 표시사항이라든가 건물 표시사항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자, 권리관계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해서 공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자, 따라서 이 권리관계를 알기 위해서, 즉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갑구와 을구의 권리관계가 등기가 되는데, 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가 됩니다. 물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등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갑구에는 이제 각 난이 있어요. 순위 번호란, 등기 목적란, 접수란, 등기 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있습니다. 자, 순위 번호는 권리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즉 등기한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매겨지는데 그것이 권리 순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있는데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릅니다. 자, 이 주등기 부기등기는 설명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따로 제가 시간을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권리 순위를 나타내는 순위 번호를 이렇게 기재하는 순위 번호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등기 목적란이 있습니다. 자, 등기 목적. 이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했죠.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소유자를 갑구에 적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소유권 보존이에요. 그래서 보존 등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소유자가 다른 사람과 매매 계약을 한다든가 증여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줄 수 있죠. 여기서 이전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그리고 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서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즘 그 부동산 담보 신탁이 굉장히 문제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신탁 등기도 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 뭐 변경 등기라든가 경정 등기라든가 말소 등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변경 등기는 이제 뭐 소유자가 주소가 바뀐다든가 소유자가 이름을 개명을 해서 뭐 김철수 씨에서 김천밀 씨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경정 등기는 애초에 등기 신청을 잘못해 가지고 등기관이 그것을 심사를 또 잘못해서 그대로 잘못 등기를 해놨는데 애초에 등기가 잘못된 것을 변경하는 것을 경정 등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든가 아니면 매매계약이 취소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이제 소급해서 뭐 무효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말소 등기를 해야 되죠. 이것이 말소 등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등기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유권에 대한 이런 등기가 있는데, 이런 소유권에 대한 뭐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경매 개시 결정이라든가 또 가등기라든가 또 담보 가등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런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은 등기관은 무조건 접수한다 그랬죠. 그래서 접수해서 접수 연월일을 기재하고 또 접수 번호도 부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접수 번호는 매년마다 새롭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 제1호, 제2호, 제3호 이렇게 쭉 나가서 이제 뭐 제 몇백 호, 뭐 몇천 호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제 몇만 호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접수,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접수하고 접수 연월일을 기재해주고 그 다음에 접수 번호가 부여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등기가 완료되게 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 연월일로 소급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권리 순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했는데 일단은 일단은 접수 연월일이 부여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근저당 설정 등기가 완료되면 그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된 날 근저당권자가 그 권리인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취득할까요? 소급해서 접수한 날.
그렇죠? 접수 연월일. 그때에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등기 원인이 있는데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을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소유권 이전이다 그러면 뭐 매매를 원인이라는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뭐 매매. 그 다음에 뭐 가압류, 압류, 가처분. 이것은 또 뭐 어느 지방법원 압류 결정, 어느 지방법원 가압류 결정. 경매 개시 결정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지방법원 뭐 경매과 경매 개시 결정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있는데, 자, 이것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유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소유자, 김철수 씨, 뭐, 최영희 씨,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소유권에 대한 뭐, 압류를 했으면 압류권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압류를 했으면 가압류권자, 그 다음에 가등기를 했으면 가등기권자가 나올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봤던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에서 공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은 물권에서 용익 물권이죠. 그리고 이제 담보 물권으로서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권리 질권. 그리고 이제 뭐 채권으로서 임차권.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자가 기간이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명령을 해서 이 임차권 등기가 되죠. 이것을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등기를 처음 신청하는 것을 이제 설정 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뭐 근저당 설정 등기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즉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도 계약 내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상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애초에 등기를 잘못했으면 경정 등기. 그리고 이제 이런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말소 등기. 그리고 또 이러한 권리에 대한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등기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을구에는 가압류 등기, 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등기가 등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등기가 돼요. 자, 예컨대 이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때는 이제 전세 보증금이 있죠. 그래서 전세권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전세권자가 돈을 안 준다 이러면은 이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고 소를 제기합니다. 금 얼마를 갚아라, 이행하라 이렇게. 그래서 가압류가 인정이 돼요. 자, 예컨대 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약에 따른 이 지상권 이전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등기도 을구에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수가 있죠. 접수.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등기 원인, 그 다음에 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근저당이면 근저당권자, 뭐 압류권자면 압류한 경우는 압류권자, 뭐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순위 번호가 매겨지겠죠. 등기한 순서대로. 그래서 뭐 전세권을 먼저 설정했으면 순위 번호 1번, 그 다음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면 순위 번호 2번,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기록은 공적 장부죠. 즉 법원 등기소에서 관할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보기 위해서는 이 등기부의 등기 기록을 공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개하는 방법은 등본을 발급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등기상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자, 열람이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발급에는 이제 초본과 등본이 있습니다. 자, 등본은 등기된 사항 전부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는 것이고요. 초본은 등기된 사항 일부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등본과 초본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어요. 즉, 초본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종이 등기부로 돼 있었고 다 한문으로 돼 있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 그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이 몇 시간, 길게는 뭐 며칠 동안 이것을 다 베껴서 등본을 발급해줘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등기 사항 중에 일부만 딱 찍어서, 일부만 딱 지정해서 그 부분만 증명서를 발급해달라. 이것이 초본이에요, 초본. 자,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전산 등기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사항 전부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바로 프린터로 바로 순간적으로 출력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본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전략상 초본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다 이제 등본을 발급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옛날에는 종이 등기부로 됐을 때는 등기부 등본 초본 이렇게 용어를 썼었는데 이제는 전산화 작업이 다 이루어지면서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겠죠. 그래서 현재는 부동산 등기법상 정식 명칭이 자, 이 등본은 등기상 전부 증명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초본은 등기상 일부 증명서라고 그리고 이것은 발급이죠. 등기상 전부 일부 증명서 발급이죠. 즉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발급입니다. 그래서 이 발급이란 것은 하나의 증명서예요. 증명서. 그래서 이 증명서는 증명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등기부 등본 제일 끝에 밑에 보면은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 자, 이 증명서는 등기 기록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증명문이 있기 때문에 증명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증명문이 부여되어 있고 따라서 이것은 등기부 등본이든지 등기 초본이든지 제출용으로 발급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열람은 눈으로 보는 거라겠죠. 자, 옛날 종이등기부 같은 경우는 등기관이 종이등기부를 가져와서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현재는 등기 기록을 컴퓨터를 열어서 눈으로 보도록 해주는 것이고 내가 인터넷 등기소에 또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내용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열람입니다. 근데 눈으로만 보고 끝나면 뭔가 2%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열람에 있어서도 등초본 형태로 출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 발급과 열람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열람에 있어서는 증명문이 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람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열람본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열람본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부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이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한다든가 열람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자,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죠. 한 통당.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등본 형식으로 발급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등본 형식으로 열람을 신청합니다. 자, 등기부 등본 내지 등기상 정부 증명서의 종류는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 등본 그리고 현재 유효사항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자, 말소사항 포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소등기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현재 효력이 없는 것은 이제 말소등기 합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이라든가 현재 필요 없는 등기사항은 이제 말소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말소했던 이 등기까지 포함해서 즉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까지 포함해서 등본을 발급해달라 청구하는 게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 등본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 발급해달라고 하는 게 현재 유효사항 등기부 등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게 되면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등기부 등본이 복잡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또 반대로 그런 말소된 사항도 즉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도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등기가 된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현재 유효사항 등기부 등본은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현재 유효사항으로 많이 발급받고요. 그리고 중개업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유효사항을 많이 발급받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왜 발급받아서 확인해 볼까요? 그건 당연히 이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즉, 내 재산을 지키고 또 그 재산에 대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인데, 자, 이런 매매계약을 한다든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가 또 경매 절차에 있어서 경매 신청을 할 때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자,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권리에, 즉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어떤 하자가 없는가, 그 다음에 또 내가 거기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내 권리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자, 만약에 내가 후순위로 그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내 재산을 지키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죠. 아무튼 그 권리 하자로서 뭐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등기, 자, 이런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말소 조건으로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근저당이라든가 권리진권, 임차권, 신탁 등기 이런 경우에도 뭐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권리 하자가 있는 것인데,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소하는 조건으로서 내가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권리가 있을 때, 이런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후수리로 그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동산 소유자와 직거래를 할 때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그 등본을 위조해서 나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뭐 김철수 씨로 등기부 등본상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영희 씨로 바꿔가지고 최영희 씨가 나하고 거래한다든가, 아니면 또 등기상 뭐 예컨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 최고액이 3억 6천인데 3,600만 원으로 이렇게 고쳐서 위조를 해서 나한테 보여준다든가. 이제 현재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을 당시에 발급받은 등본을 나한테 보여주고 나와 전세 계약을 한다든가 부동산 거래를 한다든가, 자, 이런 식의 이제 등본을 위조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등기사항을 뭐 변경시킨다든가 묘수 누락한다든가, 그 다음에 발급일자를 속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함으로써 이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등본을 상대방으로부터 제시를 받았으면 이런 경우는 진위 여부를 인터넷 등기소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또 뭐 진위 여부 확인하려면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예 내가 수수료를 냈고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 본 것이 확실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언제 확인할 것인가가 문제죠. 이것은 동거래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금전 지급 전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으로서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보통 넣는 경우도 있는데, 가계약금 지급하기 직전에, 그리고 또 계약금 일부 지급한다든가 계약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확인하고서 계약금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중도금 지급 직전에, 그 다음에 잔금 지급 직전에,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나서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등기부 등본 확인은 수시로 해봐야 됩니다. 즉, 금전 지급 직전에 수시로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내가 후순위인 경우에는 내 재산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권리 순위를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 같은 구, 이걸 동구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별구, 다른 구죠. 즉, 우리 부동산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권리관계와 관련된 것은 갑구와 을구죠. 그래서 갑구 내에 여러 개의 권리가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같은 구 내의 동구죠. 자, 이때는 이제 거기에 그 갑구든 을구든 순위번호가 있다겠죠. 그래서 순위번호 1, 2, 3, 4 이렇게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는데, 자, 순위번호 선후에 따라서 권리순위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순위로 된 순위번호가 그 후순위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먼저 된 등기가 선순위로서 이제 권리 순위가 앞서가겠죠. 그리고 이제 별구가 있죠. 자, 별구는 뭐냐면 갑구와 을구는 다른 구죠. 구가 다릅니다. 다른 구예요. 그래서 이것을 별구라고 그러고, 자, 이 별구에 있어서는 이 접수 연월일 선으로 일단은 따집니다. 접수 연월일이 어떤 게 빠른가. 그리고 이 접수 연월일이 같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접수 번호로 권리 순위를 따지는 겁니다. 자, 자,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무조건 접수한다고 했어요. 등기 신청 절차가 잘 돼 있든 안 돼 있든 무조건 접수합니다. 그래서 접수해서 접수 연월일을 기재하고 접수 번호도 부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갑구와 을구 상호 간에 등기된 권리 상호 간의 권리 순위는 접수 연월일을 먼저 따지고, 접수 연월일이 동일하다, 이때는 접수 번호로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암기할 때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동순 별접, 그렇죠? 이렇게 암기합니다. 동순 별접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순위번호 2번 압류 등기가 되어 있죠. 자, 3번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을구에는 순위번호 2번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갑구의 압류와 가압류 등기는 같은 구, 즉 동구에 되어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죠. 그렇죠?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동순이죠. 동순 별적. 그래서 동순, 그래서 동구에서는 순위번호죠.
그래서 당연히 압류 등기가 가압류 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인 등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을구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구와 을구는 다른 구, 즉 별구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해요? 동순 별접 이렇게 외우라 하겠죠. 그러면 별접, 그러면 접수 연월 내지 접수 번호로 따진다. 권리 순위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여기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는 을구에 여기에 보시면 접수가 2021년 4월 15일이고 그 다음에 갑구에는 다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을구에 있는 근저당 설정 등기가 1순위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는 어떤 걸까요? 당연히 순위번호 2번으로 되어 있는 압류 등기, 그 다음에 3번 가압류 등기가 3순위 되겠죠.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근저당 설정 등기가 1순위, 압류 등기가 2순위, 가압류 등기가 3순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다른 예를 또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차가 있죠. 자, 임차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그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임차권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 신청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임차인이 입주하고 재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대항력과 이게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즉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대항력은 입주하고 즉 주택을 인도받고 재입신고한 다음 날, 이 길이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죠. 그리고 이러한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즉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2021년 4월 15일 날 주택을 인도받고 즉 이사하고 다른 말로 입주하고 재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았다. 자, 이런 경우는 대항력 내지 우선 변제권이 언제 발생합니까? 자, 4월 15일 다음 날인 오전 0시, 즉 4월 16일 오전 0시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근저당 설정 등기가 4월 15일 같은 날 돼 있어요. 같은 날. 그러면 이거는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 접수할 때 근저당 설정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 했죠. 즉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해서 근저당 설정 등기가 완료되게 되면 그 완료된 시점에 근저당 설정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발생해요? 등기 신청 접수일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15일 날 근저당 설정 등기 효력이 소급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즉 대출해준 은행은 그때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선순위일까요? 이 주택 임대차를 한 임차인의 임차권이 선순위일까요? 근저당권이 선순위일까요? 당연히 근저당권이 선순위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갑구에 보면은 이제 압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고 을구에는 이제 근저당 설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일단은 접수 날짜를 한번 볼까요? 접수 날짜를 보면 21년 4월 15일, 그 다음에 압류는 22년 2월 17일, 그 다음에 가압류는 22년 3월 21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접수 연월일이 제일 빠른 게 근저당 설정 등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갑구의 압류 등기는 가압류 등기와 접수 연도는 같지만 접수 월일이 다르잖아요. 즉 압류가 더 앞서죠. 2월 17일이고 가압류는 3월 21일입니다. 결국은 압류가 가압류보다 선순위고 따라서 순위번호가 당연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권리의 순위는 일단은 을구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 설정 등기가 1순위, 그 다음에 이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이 2순위, 그리고 갑구에 등기되는 압류 등기가 3순위,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4순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 1순위, 임차권 2순위, 압류 등기 3순위, 가압류 등기 4순위.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있는 기초 지식을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실제 샘플을 보고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고 그리고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